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최근에 서울 원피스킨병 이동 제한 전면 해제가 되자마자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역 내 가금류 축산 농가에도 비상입니다. 고흥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고요. 초동 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우선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출입이 통제가 됐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일 밤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철새가 돌아오는 계절이라 가금류 농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비슷한 일본은 지난 2달 동안 고병원성 AI가 3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방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 차량 소독, 축사 내외부를 매일 청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어요. 지역 청년들로부터 일자리 부족, 청년 취업자들의 복리 후생 등 여러 불만이 제기됐네요. 네, 광양시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문제나 복리 후생, 대기업 본사와 협력사의 임금 차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청년 일자리 관련 연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지역창업고용진흥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양시의 이번 청년 일자리 연구 용역은 이 광양시 청년 일자리의 여건 분석 및 청년이나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취업 실태 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략 도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구상 및 비전 수립, 신산업 대응 인력 양성 계획 마련 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용역사는 용역 과정에서 이 광양시의 여성과 청소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조사, 청소년 진로 의식 조사, 기업 구인 수요 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용역사의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의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또 구직 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55%, 취업 의지가 없음도 6.5%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근로 중인 청년 64.6%는 연봉이나 복리 후생에 만족을 하지 않고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광양 지역 미취업 청년들은 시험 준비나 부채 및 생활비 부족으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산업 여건상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예,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다. 그나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64.6%도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환경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 지역 청년들의 구직이나 고용 환경에 대한 불만은 또 다른 용역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양 지역의 청년들은 취업이나 창업 희망 지역과 관련해 응답자의 32.3%가 광양시를 선호하고 있고 광양시 외 지역도 8.1%로 조사됐습니다. 이 광양 지역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지역의 선호도는 전남이 56.9%, 광역시가 22.6%, 수도권도 16.1% 순으로 조사됐고 타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생활 기반이 부족하다가 43.1%, 또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25.7%, 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12.4%,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기 위해서가 12.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광양 지역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정책으로는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 취업 강화가 22.4%, 지역 내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가 19.2%, 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이 15.1%, 공공 일자리 채용 확대가 11.6%, 청년 인턴 동의 현장 실습 강화가 11.4%,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10.8%,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8.7%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한 용역사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역 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기대 임금이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의지조차 없는 대상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및 생활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교육 환경 여건, 주거 환경 여건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역시 연관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수로 가면 여수 지역 취업자들의 취업 훈련 기관이죠. 여수 테크니션 스쿨 졸업생 가운데 20% 이상이 지역이 아닌 외지로 취업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취업 훈련 기관인 여수 테크니션 스쿨 수료생 가운데 20% 이상이 여수 지역 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며, 이들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원이 조사한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여수 테크니션 스쿨 수료생 중 총 498명 중 349명은 여수 산단에 취업했지만 20%가 넘는 나머지 103명은 외지 지역에 취업했다며, 이 시민의 세금으로 키워낸 역량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보다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신출 여수시 의회 의원은 여수 지역 취업 희망자들의 지역 내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나 또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수시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여수 테크니션 스쿨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일 텐데, 글쎄 여수시의 대책이 궁금해집니다. 네, 여수 테크니션 스쿨 졸업생들의 외지 취업과 관련해 정신출 여수시 의회 의원은 이 졸업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수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수 테크니션 스쿨 운영과 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 마련에 공감하고 여수 창업보육센터 건립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이버 학습센터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허석 전 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허석 전 시장에 대해서 내년 선거 출마가 가능한 범위로 형을 감형했어요.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허석 전 시장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원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허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비를 대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형량에 비해서 2심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 상황이긴 한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단 변호사비 대납이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시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기 보기 어렵고 여러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벌금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은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담협위원장부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왜 또 당협위원장부터 이렇게 더듬고 그러세요? 저를 이렇게 반기지 않는 것처럼. 당협위원장. 이게 민주당에 또 다른 이름을 쓰니까. 그렇죠. 변명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새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지역 행사는 좀 많이 줄어들고 송년회철이죠. 저도 제순 벌교 향후회, 제순 광양 향후회, 많은 이제 향후회들이나 청년연합회 등등 송년회 행사들 많이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 보내시는 것만큼 바쁘게 또 뉴스를 또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야말로 그럼요.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뉴스가. 네. 일단 오늘 윤 정부 개각이 있었거든요. 중폭 개각이라고는 하는데 총선 네.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총평 주고 싶으십니까? 그냥 안정을 택한 개각이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대단한 그런 거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예. 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장관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차관이라든지 역할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승진해서 발령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국정기조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진 않다, 당장. 물론 이제 욕심이겠지만은 이런 분이 나오다니 이런 거는 사실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또 우리 예. 국민들 눈높이가 높고, 그리고 아마 실제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자리들 같은 경우면 그런 분들은 또 잘 안 오실 거예요. 예.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저희 이제 당협위원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도 1, 2등은 물론이고 4등, 5등, 6등 후보자들도 고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명하는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예. 실제로는 9등, 10등을 임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데 그게 한 자리에 9등, 10등이요. 그렇죠. 후보 근데 중에서. 와. 예,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만의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청문회를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참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청문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임명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 인생이 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좀 약간 걱정이 많은 분들은 고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본회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께서 탄핵 표결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오늘 또 임명된 분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인 것 같고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안은 본회의에 가결이 됐는데 현재 검사로서는 두 번째라 그래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검사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0% 기각될 겁니다. 100%라고 보세요? 네. 이거는 저는 99%도 아니고 100%인 게 예. 이 검사들 탄핵안 올리는 거는 저는 민주당의 정말 헛발 중에서도 헛발질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격을 알면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나서 올라가야 그걸 가지고 이게 정말 탄핵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헌재는 판단만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손중성, 이정석 검사 다 의혹 단계인 것 뿐이지 이게 어떤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거의 없어요.
이거를 헌재가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헌재가 그럼 이제 그렇다고 수사관 고용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에 계시는 수많은 그 변호사 출신, 뭐 고검장, 뭐 판사 출신의 의원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을 너무 남발하면서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라고 막 공격하지만 핵심적인 정체성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책임자잖아요. 네, 지검장도 아니고 고작 차장검사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차장검사를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총선 전에 민주당에 의석 많이 줬더니 뭐 왜 이렇게 약하고 뭐 하나 하는 거 없냐 해가지고 요새 이재명 대표도 뭐 유의미한 메시지도 생산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막 갑자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옛날에 보면 여름방학 때 탐구생활 밀렸던 거 이제 개학 직전에 숙제하듯이 지금 퍼포먼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마구잡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또 서동룡 의원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민주당으로 좀 가서요. 이상민 5선 의원께서 탈당했습니다. 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입니까, 부담입니까? 뭐 일단은 호재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이고. 구애를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저는 사실 국민의힘 별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도 했고 뭐 말도 하고. 이게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 당에 대해 가지고 쓴소리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당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민주당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각 당에서 소신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상대 정당으로 이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까지 소신 발언이 아니라 상대 정당에 시그널을 보낸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레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상민 의원 본인은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진짜 노무현 김대중의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고 개딸의 차당이 됐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글쎄요 국민의힘으로 오신다 이런 게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호재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이상민 의원이 꽤 많은 언론 활동을 하시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 금태섭 의원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경선 탈락이라고 하는 징계를 당하느니 마느냐다 경선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튕겨져 나왔을 때 꽤 많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금태섭 정도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금태섭이 민주당에서도 못 버티거나 내지는 튕겨져 나올 정도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을 가지고도 비슷할 겁니다. 물론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이상민 의원 원래 수박이고 저기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그냥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상민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메시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상민 의원 정도의 의견은 민주당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배척할 일이야? 라는 분들은 좀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공관위원장직을 요구한 걸 두고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내 반응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 나온 것도 애당초 나쁜 의도를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당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정 안 되니까 이제 뛰쳐나오신 거라고 보는데 인요한 위원장도 당 혁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안도 내고 대사면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자고 했던 게 본인의 욕심을 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김기현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판에 공관위원장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를 추천해버리면은 그 앞에 했었던 거에 의도가 이거 본인이 공관위원장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건가라고 의도가 오염이 되죠, 사후적으로. 본인은 불출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대신 공관위원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근데 그거는 무의미한 얘기인 게 그 총선 때의 공관위원장이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단순히 국회의원 배지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께서 본인의 불출마를 얘기하셨다고 해도 그 정도로 상쇄되지 않아요. 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공관위원장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인요한 위원장의 의도를 선회하자면, 그리고 저는 실제 선한 의도였다고 믿는데 예. 아마 내 혁신안을 당에서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좀 지지부진하니까 내가 공관위원장이 돼서 실제 구상했던 뭐 특히 중진들의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관철시켜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이 못하면 내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 그렇죠. 네. 내가 남들이 못하면 내가 칼을 휘두르겠다라는 건데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선하게만 해석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아직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길지 않으시니까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역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앞서서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허석전 순천시장께서 항소심 결과 벌금이 9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피선거권 이제 획보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뭐 이거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보조금을 횡령했느니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과 함께 같이 일하는 직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게 이제 이게 기부행위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1심에서는 이거는 역시 기부행위다라고 좀 세게 본 거고 항소심에서는 같이 일하던 직원이고 그걸 뭐 그리고 뭐 이 변호사비를 내줘서 실제 변호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좀 개별적인 사정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법리적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지금 봤을 때 뭐 허석 시장은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많아서 그렇죠. 이게 그렇게까지 큰 뭐 대대적인 영향이 있겠나? 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은 바로 직전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피선거권을 이제 획득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어떤 수지 타산을 각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겠지만, 저는 허석 시장이 뭐 압도적인 1위다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판도를 뭐 전적으로 뭐 뒤집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물론 저보다는 뭐 민주당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상대 당이시잖아요. 지역 그렇죠. 안에서는 네. 부담스러운 후보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다 부담스럽죠. 제가 뭐 그렇게 가진 게 없는데 뭐 누구 하나가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재 민주당 경선의 이 판도에서는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일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하죠. 라디오 전망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를 둘러싼 우리 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해서 거기에 관한 정책 요청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저희가 검사 탄핵했던 본회의도 열렸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서울에 있었고 그 외의 시간들은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민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현안 이야기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부 개각이 있었거든요.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장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의 개각이라고 봐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언급되는 면면들을 보면 이게 오로지 총선과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만 사로잡힌 내각 구성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건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성과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그리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 내각의 이제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방송과 통신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검찰 인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뀐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박민규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이런 분들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까지요. 대한민국 경제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다 고스란히 물러나면서 또 상당수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걸 인정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있을지 크게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요. 지난 9월에 임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3개월 지났거든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또 지난 6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장관직을 6개월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가 진정 국가 운영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 출마를 위한 격려 쌓아주기가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규모가 좀 큰 개각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식 변화 그리고 반성, 국정기조의 변화 이런 게 없다면 대한민국의 행정과 경제 파탄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총평 듣고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지난주에는 있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야기 주셨습니다만 직전에 이제 사임을 했고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안은 가결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헌재 판단이 남아 있는데 앞서 천하람 변호사께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100% 기각인데 이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제가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사퇴를 했고, 근데 이걸 또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동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대로 방송의 중립성과 정상화의 최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사표를 제거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은 민주당이 더 큰 겁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라도 된다면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고 정부 여당은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의 사표를 쉽게 받은 건 여러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동관에게 원래 주어진 그 임무가 KBS 사장 해임, YTN 민영화 추진 이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자기 역할 다 했기 때문에 물러나도록 허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두 번째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워서 방송 종학을 좀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와 그 방송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국회가 통과시켰던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를 좀 결부해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언론 정학을 계속하겠다는 그 의지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요. 좀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가 있어도 검사이기만 하면 처벌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승승장구해온 그러한 그 일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히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검찰 내부 또는 법무부 내부에서 검사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이 국회의 탄핵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그런 이유에서 탄핵을 했고 헌재 역시 이러한 탄핵의 이유, 배경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탄핵 정국에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예산안 처리 기한을 결국 넘기게 됐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대표께서는 또 민주당의 책임을 또 넘기고 있던데 어쨌든 합의에 이르러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뭘 주고 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예산 통과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도 예산 감액에 대한 감액안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감액 규모가 정해져야 그 범위 내에서 증액안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이 감액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지금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던 정부의 특활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삭감하고요. 그 삭감한 액수만큼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민생 예산을 전문 복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R&D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좀 증액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탈당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간 이상민 의원이 당의 쓴소리도 하고 혁신도 많이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예. 그러한 주장은 민주당 구성원으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선 국회의원이자 당의 중진으로서 당이 흔들리면 당의 중심을 잡아주고 당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할 분이 이렇게 나몰라라고 탈당하는 것을 저희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했던 많은 주장들이 결국 탈당을 위한 정치적 명분쌓기였던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들어서 이상민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시더라도 탈당을 정당화할 수는 어려울 것이다.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예. 당내 반응은 대부분 의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는 비판적 시각들이 다수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탈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온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요. 정말로 당을 사랑하고 당을 고쳐가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본인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나는 간다. 뭐 이런 이야기신데 사실 이상민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우리 당 가지고 다른 당 또 갔다 오셨던 흔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오로지 명분 쌓기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자그마치 5선이시잖아요. 그 당의 중진이시고요. 그러면 당이 어려울 때는 당을 지켜주시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많은 선수를 당의 도움으로 선수를 쌓으셨던 분이 자기 말 좀 안 들어준다고 당을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정치 도의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내 원칙과 상식 모임이 있습니다. 이 대표 선거제 병립형 회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달 중에 최종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의원님의 현재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예. 총 28분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병립형으로의 회기를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이 반. 병립형으로 회기를 이야기하신 분이 반 정도 되세요. 팽팽하네요. 예, 팽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립형으로 회기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이탄희, 이하경 뭐 이러신 분들은 다 친명으로 분리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다 그거 반대하시거든요. 예. 김상희 의원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이건 친명과 비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실론을,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은 명분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시거든요. 예.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데요.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으기 전에 먼저 입장을 좀 표명하신 면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결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탈당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입장 어떠십니까? 현실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는 약속을 어기면 그게 반복되면 국민들이 계속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난번 대선 때도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랬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대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만 그때 준연동형 비례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빠루가 등장하고 난리를 피웠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던 일을 물론 상대방이 주던 원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걸 우리 스스로 되돌리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와 맞물려서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도 인터뷰를 좀 이어가시던데 이 대표의 사퇴까지 언급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비명계 의원 결집의 구심점이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로서 현재 당의 모습에 우려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혁신이나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당대표 사퇴를 언급하는 거는 조금 다소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했습니까? 좀 과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언급한 대로 현재 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혁신 부진 등으로 인해서 다소 이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당대표가 물러나면 당이 훨씬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이렇게 막 언급이 되니까 이거는 당을 더 어렵게만 할 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 지도부 역시 왜 자꾸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좀 당의 원로들이 지속적으로 현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언을 하시고. 네, 이런 거라면 왜 그런지 그 목소리에 경청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좀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이 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는 초점이 탈당과 신당 창당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당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너무 좋아하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어서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또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거를까지 고민하시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께서 단장에 대해서 전남 대표단이 두바이에서 COP33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COP28에 참가를 하신 건데 국제 메가 이벤트 유치가 이번 부산 엑스포 사례도 보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유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도움은 될 것이다. 지역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COP28을 보면요. 지금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기에 199개국 대표단, 기업 관계자 7만 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면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당초 그 정부가 COP28, 즉 올해 지금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이걸 유치전을 추진을 하다가 아랍에미리트한테 양보하고 그랬어요. COP33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한번 했던 거를 한번 접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실 거라고 봐서요.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같은 황망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협심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김영록 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 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전남의 COP33 유치 지지를 당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지금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COP33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앞에 탄소 중립 정책 실행 주체인 지방 정부 역할이 강조된 가운데 전남도가 각국 지방 정부와 연대 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는데 여기서 김 지사는 개사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연안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이 점을 특히 강조했고요. 특히 전남도가 해양 자원 기능 회복에 앞장서 있음을 밝히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남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양 생물의 터전이 될
바다숲을 만들고 또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 갯벌 식생 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예, 또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 한 바퀴 올 들어서 초대박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겨울철, 진미, 탐방 등 겨울 상품도 출시했어요. 예, 그렇죠. 남도 한 바퀴 이용객은 올 들어 11월 현재 한 1,029차례, 25,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이용객이 49% 정도 늘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난 데는 아무래도 일반 코스 기준에서 9,900원부터 또 24,900원까지 다양하고 저렴한 알찬 코스를 기획했던 게 이용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전남도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남도 한 바퀴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남도를 즐기도록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과 또 보성 판소리 성지, 한평 엑스포 공원 등 실내 위주로 코스를 구성했고요. 또 연말연시 일출 일몰을 감상할 목포 구둥대와 겨울포구, 그리고 낭만을 만끽할 광양 배알도, 섬정원 망덕포구 코스부터 제철 진미를 느낄 지역 5일장 코스도 이번에 선을 보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여행지를 즐길 수 있는 이 남도 한 바퀴로 겨울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전남의 수거원 사업인 국립의대유치위에서 범도민 추진위가 출범돼서 활동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바쁘게 활동하고 있죠. 범도민 추진위 하면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책 전문가부터 또 경제계, 학계, 주민, 사회단체 등 한 300여 명으로 꾸려져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적 여야 4당을 포함한 정치권 또 의대 신설에 적극 동참을 선언했고요. 추진위는 이제 지역 대표로서 소속 단체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국립의대 유치를 주도하고요. 국회 정책 토론이나 대국민 성명 발표, 또 결의대회까지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본격 활동을 펴게 됩니다. 추진위원들은 특히 문제로 제기됐던 지역 내 의사 구인난을 예로 들면서 지방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도내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가 내년 1월 정부 의대 정원 발표 시 정원 100명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신설 로드맵도 함께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내년도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예, 먼저 내년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부터 사회서비스형, 또 시장형, 취업발전형 이 4개 유형으로 나눠서 사업비는 올 대비 548억이 증가한 2,592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특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대폭 늘려서 올 대비 7,000명이 늘어난 6만 4천 명을 모집하는데요. 유형별로 보면은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 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 시 71만 3천에서 76만 1,000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노노케어와 공공시설 봉사를 수행하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과 공공전문 서비스를 지원할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 이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재외동포 경제인이 참여한 장보고 한상이 여수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보고 한상하면 좀 새로울 텐데요. 재외동포 경제인 중에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상을 21세기 장보고로 인정한 것인데 17개국 43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가 중국과 일본, 또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에서 농업은 물론 수산이나 기술 등 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 15개 장보고 한상을 초청해 최근 수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남의 30개 수출 기업도 참가한 행사에서 총 76건의 1억 667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을 비롯해 토론과 협상으로 향후 국제 비즈니스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앞으로 장보고 한상이 전남 지역의 국제 경제 협력은 물론
이제 문화교류와 또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최근 항공 우주 산업 관련해서 4개 기업과 71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예, 이번 투자 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이제 순천과 광양에 16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협약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율촌 1산단에 508억을 투자해서 민간 우주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발사체 생산시설 중 하나인데요. 우주 발사체 누리호에 1, 2, 3단 조립을 수행할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TNC 주식회사는 순천 해룡산단에 90억을 투자해서 금속 용기와 압력 용기 또 열교환기 등 이 제조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 K스틸 주식회사는 광양 황금산단에 59억을 들여서 배관 작업과 기계 설치를 위한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시설을 신설하고요. 거인 ENC도 광양 익신 일반 산단에 55억을 들여서 대교염 예방을 위한 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기로 해 기존 주력 산업 분야를 비롯해 지금 항공 우주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